2018년 10월 24일 오후 11시 50분경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에 위치한 어느 교회 앞에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교회 안에 살인범이 있었거든요. 곧바로 한 남성이 연행되어 밖으로 끌려 나와요. 이 남성은 부모님이 운영하는 국밥집 건물의 2층에 위치한 자신의 옥탑방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됩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지인이 있던 교회로 도주한 상황이었고요. 지인이 이 남성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남성이 현재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알렸던 거죠. 남성의 어머니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요. 자신의 아들이 사람을 죽였다는 것, 그리고 지금 교회에 있다는 것까지 전부 말했어요. 상황이 조금 묘하죠. 본인이 직접 자수를 하면 될 텐데 집에서 별로 멀지도 않은 교회로 도피해서 지인이 그 사실을 가족에게 대신 알리고 또 가족이 경찰에 신고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자친구를 살해한 남성은 당시 나이 28세의 심 씨였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를 죽인 건 맞지만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었다고 주장을 해요. 다 똑같은 패턴이죠. 여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혼수와 예물 문제로 의견 다툼이 많았다. 처음부터 죽일 마음은 전혀 없었고 싸우다가 화가 나서 살해한 것이다. 계속해서 이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이어나갔던 거죠. 그러면서 여자친구를 죽이고 나도 따라서 죽으려고 했다.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습니다. 실제 사건 현장도 심 씨와 같은 말을 하고 있었을까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당시 나이 23세의 피해 여성 이 씨는 흉기로 복부, 가슴, 목 여러 군데를 공격당한 채 사망해 있었고요. 이 목과 몸통은 거의 분리될 정도의 끔찍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다른 부위들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특히 이 피해자의 복부는 거의 그냥 무수히 휘저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더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드리긴 좀 그래서 이 정도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만큼 참혹한 상태였어요.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요. 이 정도의 훼손이라면 사실 이미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확인 사살을 했거나 분이 풀리지 않아서 계속 그냥 불필요한 공격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결정적 사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 목졸림에 의한 사망이었어요. 범행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좀 짐작이 가시나요? 결혼까지 약속했다는 연인에게 도저히 저지를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틀리죠. 사람이 맞다면 저지를 수 없는 일이라고 해야 맞겠죠. 둘의 관계와 상관없이요. 지금부터는 피의자 심 씨와 피해자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사건이 벌어지기까지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히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 씨와 피해자 이 씨는 사건 발생 4년 전인 2014년에 처음 만나요. 스피치 어학원에서 만났어요. 당시 피해자 이 씨가 K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었는데 심 씨가 이제 이 씨에게 관심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나도 K대 다닌다 이러면서 선배다, 내가 선배다 이러면서 밥 한 끼 사주겠다라고 접근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식사는 했지만 이후에 뭔가 특별한 관계로 발전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4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2018년 7월 20일에 갑자기 심 씨가 이 씨에게 연락을 해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4년 전에 널 처음 본 순간 후광이 난다고 생각했고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지만 당시엔 내가 가진 게 없어서 사귀자고 하지를 못했다. 연락처만 가지고 내내 고민하고 있다가 이젠 결혼할 준비가 돼서 이렇게 연락을 하게 됐다. 한번 만나달라. 이렇게 연락을 한 거예요. 근데 정작 이 씨는, 피해자 이 씨는 심 씨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사실 당연히 그럴 수 있죠. 4년 전에 잠깐 다녔던 어학원에서 그냥 밥 한 끼 먹은 사이인데 그런 일까지 다 기억하고 살진 않잖아요. 근데 심 씨가 워낙 간절하게 만나고 싶다라는 말을 하니까 그냥 한번 만나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약속 장소에 나갑니다. 이 만남을 계기로 두 사람이 사귀게 됐고요. 이후 몇 번의 만남을 지속했죠. 그런데 두 번째 만남을 가졌어요. 이때부터 심 씨가 갑자기 이 씨에게 이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해요. 결혼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두 번 만났는데. 처음에는 이런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 씨도 그닥 대수롭게 여기지는 않았어요.
그만큼 날 좋아하는구나. 그냥 이런 의미로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연인들이 너무 좋으면 우리 빨리 결혼하자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당시에는 그냥 그 정도로 받아들였던 걸로 보여요. 그런데 이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심 씨가 날이 가면 갈수록 거의 집착하는 수준으로 이야기를 꺼낸다는 거예요. 점점 심해집니다. 심 씨와 세 번째 만남을 갖고 나서 이 씨가 부모님에게 심 씨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대요. 유가족들의 증언에 따르면 심 씨가 이 씨에게 집안의 재력을 상당히 과시했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춘천에 거주하면서 요식업을 하고 있고 아빠는 뭐 땡땡공사 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뭐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고 있다. 아로니아 공장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뭐 춘천시장 공천도 들어왔고 화천군수 요청도 들어왔는데 뭐 이게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서 뭐 보류 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딸하고 같은 대학 출신이기도 하고 또 대학원 MBA 과정도 수료했다고 하니 전도 유망한 청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교제는 허락을 해요. 근데 사실 이게 결혼 문제는 다르잖아요. 이 씨 나이가 고작 23이었거든요. 결혼을 하기에는 사실 어리다고 보이는 나이란 말이죠. 보통 그렇게 보잖아요. 게다가 교제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제 막 취업을 한 사회 초년생이었어요. 집안 형편도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결혼 자금이 준비된 것도 아니고요. 당장 뭐 결혼을 할 만한 조건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본인도 일단 그렇게 서둘러서 일찍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고요. 그런데도 심 씨는 이 씨에게 자신이 살고 있는 국밥집 건물 2층의 옥탑방에서 신혼살림을 차리자고 제안을 해요. 근데 이건 회사 그만두라는 이야기잖아요. 이 씨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닐 건데 춘천에서 결혼 생활을 하자는 건 사실 그만두라는 거죠. 당연히 이 씨는 이런 제안이 내킬 리가 없었죠. 이 씨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씨가 이렇게 말해요. 나 취업도 이제 했고 돈도 모아야 되는데 1, 2년만 기다려주면 안 되겠냐. 그동안 돈도 벌고 대출을 받아서 남양주 쪽에 집을 좀 얻자. 남양주 정도면 내가 출퇴근하기도 나쁘진 않을 거다. 이렇게 제안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심 씨는 이 씨의 말을 전혀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무조건 춘천 식당 2층 옥탑방 이것만 외치고 있는 거죠. 완전 막무가내. 계속 결혼을 밀어붙이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생각이 들 정도로 집착을 해요. 또 뭐라고 하냐면 자기 아버지가 내년 5월에 정년이라서 내년 4월까지는 꼭 결혼을 해야 축의금을 많이 거둘 수 있다. 근데 그건 본인 사정이죠. 그쪽 아버지 사정이지. 그러면서 상견례 날짜를 빨리 잡아야 된다. 계속 재촉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절대로 쉽게 막 누군가의 강요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결혼이라는 거는. 근데 상대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만 계속 이야기하면서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이 씨의 입장에서는 결혼이라는 어떤 중대한 인생의 결정, 그리고 자신이 앞으로 쌓아가야 할 어떤 커리어에 대한 부분을 한순간에 놔야 되는 되게 중요한 결정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 1%의 배려도 없는 겁니다. 옥탑방 신혼집 얘기가 나오고부터는 이 씨가 직장에 출근해 있는 동안에도 그러니까 회사에 있는데 하루에 20번 이상 전화를 해요. 결혼 빨리 해야 된다. 춘천에 살아야 된다. 상견례 해야 된다. 아빠 정년이다. 이미 여기서부터 엄청난 집착, 그러니까 정상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이 씨는 슬슬 이제 남자친구 심 씨가 무서워지기 시작해요. 부모님에게도 그런 말을 했었어요. 심지어 심 씨는 사건 발생 전날인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 씨의 어머니에게 장문의 카톡 메시지를 보냅니다. 어떻게 해서든 결혼을 허락받겠다는 집요한 모습을 보여요. 그때 심 씨가 이 씨 어머니에게 보냈던 메시지를 살펴보면 이런 말을 하거든요. 직장 문제가 저희 결혼 관계에 장애물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저의 마음입니다. 상견례 일정이 미뤄지면 저희 부모님께서 걱정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너무나도 이기적인 말들이잖아요. 이게 말 자체가 잘못됐어요. 직장 문제가 결혼 관계에 장애물이 된다? 아니죠. 정작 결혼을 할 당사자인 이 씨는 결혼 문제가 직장에 장애물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는 건데 자기 혼자서만 마치 여자친구도 본인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듯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견례 일정에 대한 부분도 본인 사정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너무 지나칠 정도로 이렇게 결혼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슬슬 이 씨와 가족들도 얘가 정상이 아니구나 이런 느낌을 가졌을 거예요.
신혼집에 대한 의견이 좁혀지질 않으면서 이 씨의 부모님은 차라리 서울이랑 춘천 둘 다 쉽게 오갈 수 있는 저렴한 곳에다가 집을 알아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이에 따라 이 씨는 남양주 퇴계원 쪽에 집을 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인 10월 24일 오전에 신혼집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단판을 지어야 되잖아요. 심 씨에게 두 가지의 요구사항을 전달해요. 첫 번째로는 결혼을 하더라도 직장은 그만둘 수 없다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서울과 춘천을 오갈 수 있는 그 적당한 장소에 신혼집을 얻어서 대출 비용은 함께 살면서 갚아 나가자. 이런 조건이었습니다. 웬일인지 심 씨도 남양주에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이런 수긍하는 자세를 보여줘요. 그러면서 우리 만나서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얘기를 해보자. 퇴근하고 잠깐 춘천에 들를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서 너희 부모님한테 내가 결혼 계획서도 보여줘야 돼. 그것도 작성할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가 아니 그럴 필요는 없다. 사실 이 씨의 입장에서는 되게 지금 바쁜 상황이에요. 이제 회사에 들어간 지도 얼마 안 됐고 필요한 자격증 뭐 이런 것들도 다 준비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26일에 남동생이 이제 군대에서 휴가를 나올 예정이었대요. 그래서 음식도 준비를 해야 되고 나름대로는 진짜 정신없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사정을 설명을 했죠. 가기는 좀 힘들 것 같다. 그런데도 막무가내였어요. 아직 일이 안 끝났는데 계속 연락을 해서 멀었어? 아직 안 나왔어? 이런 카톡을 계속 보내는 거죠. 이 씨도 짜증이 나잖아요. 그래서 재촉 좀 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답장을 합니다. 결국에는 심 씨의 고집대로 이 씨가 춘천에 가게 된 거예요. 가기 전에 엄마에게는 잠깐 오빠 좀 보고 올게. 오빠도 퇴계원 쪽에 신혼집 구하는 거 괜찮다고 했어. 요즘에 맘고생한 거 같으니까 얼굴만 보고 올게.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춘천에 도착한 뒤에 이 씨는 부모님에게 심 씨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국밥집에서 저녁 식사를 한다는 메시지를 남겨요. 자, 그리고 이 메시지가 이 씨가 생전에 가족들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되고 맙니다. 밤 10시 26분경이 됐어요. 이 씨의 부모님이 딸에게 전화를 걸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딸한테 연락이 없었거든요. 걱정이 돼서 이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심 씨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심 씨도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인터넷을 막 뒤져서 심 씨 가족이 운영하고 있었던 그 국밥집의 전화번호를 검색해서 식당으로 직접 전화를 걸어요. 심 씨의 어머니가 전화를 받습니다. 지금 우리 딸이랑 심 씨랑 둘 다 연락이 안 되고 있는데 혹시 무슨 일 생긴 거 아니냐. 이 씨 어머니가 그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심 씨 어머니가 올라가서 확인을 해볼게요 라고 대답을 하고 전화를 끊고 옥탑방으로 올라가 보는데 여기서 끔찍하게 훼손된 채 죽어있는 이 씨의 시신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리고 곧장 이 씨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씨가 죽어있다면서 울부짖었어요. 이 전화를 받고 소식을 들은 엄마의 심정이 정말 이걸 심정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상상할 수조차 없고 너무 깜짝 놀랐다? 가슴이 무너졌다? 이런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말로도 모자랄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심 씨의 부모는 사라진 아들의 행방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지인으로부터 심 씨가 근처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됐고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알고 봤더니 이 씨를 살해하고 밤 10시경에 피 같은 옷을 갈아입고 여동생에게 전화를 했다는 사실까지 확인이 돼요. 그때 여동생한테 울먹이면서 그랬대요. 오빠 노릇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못난 오빠인 건 미안한데 남의 집 귀한 딸을 그렇게 죽이고 훼손한 거는 지금 괜찮다는 걸까요? 수사 결과 범행 추정 시각은 밤 9시 30분경이었어요. 식사 후에 이제 2층으로 올라와서 아래층에서 식사를 하고 2층으로 올라와서 이제 옥탑방 안에서 이 씨를 목졸라 살해하고 혹시라도 숨이 아직 붙어 있을까봐 2차로 시신을 공격하고 훼손을 했던 거죠. 이거는 우발적 범행에서는 결코 나타나기 힘든 결정적인 증거들입니다. 경찰은 심 씨가 이 씨의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부분을 바탕으로 이 범행이 철저히 준비된 계획살인이라고 추정을 했어요. 앞서서 심 씨가 그랬죠. 혼수 문제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휴대폰 포렌식을 해보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다퉜던 적은 없었습니다. 다 거짓말이었던 거죠. 그리고 심 씨의 거짓말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K대학 선배였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애초에 그 대학을 나온 적이 없었어요. 경찰이 직접 이 K대 측에 확인을 했을 때도 학부 명단에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부모님 국밥집에서 계속 일을 하면서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다 밝혀지고 다 확인까지 했는데 경찰한테 계속해서 나 K대 출신이다. K대 출신이다. 계속 주장을 해요. 범죄 전문가들은 심 씨를 보면서 이 사람이 사기꾼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큰 위험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고 그 계획이 좌절되면 분노를 쉽게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성격으로 분석이 됐죠. 무조건 이루고자 했던 심 씨의 계획은 이 씨를 춘천으로 불러들여서 자신이 살던 옥탑방에서 신혼살림을 차리는 거였어요. 근데 이걸 이 씨가 계속 거부했죠. 자신의 계획이 좌절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가 택한 방법과 계획이 살인이었던 겁니다. 별것도 아닌 상황에 살인을 계획할 만큼의 엄청난 분노를 느꼈던 거예요. 사건 당일에 이 씨가 2가지 조건을 내걸었잖아요. 퇴계원 쪽에 신혼집 얻어야 될 것 같다. 직장 그만둘 수 없다. 그때 뭔가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던 게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되게 차분해지면서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 결국 내 말대로 안 한다는 거지. 결국 직장 다니겠다는 거지. 그럼 방법은 하나지 뭐. 이 정도의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2019년 11월 심 씨는 살인 및 사체훼손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심 씨에 대해서 우발적 범행이라고 볼 수 없고 범행 후 시신을 훼손한 범행 수법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사실상 계획적 범행이었다는 점을 인정했어요. 하지만 사형은 매우 특별하고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서 심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되면서 심 씨는 무기징역수로 현재 복역 중인 상태예요. 보시는 것처럼 이 씨의 유가족들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심 씨의 계획 범행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기도 했어요. 유족들이 심 씨의 범행을 계획적 살인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4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피해자 이 씨가 오늘은 바빠서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춘천으로 못 갈 것 같다. 어떤 그런 사정을 설명을 했음에도 무작정 춘천으로 올 것을 강요했다는 것. 2번째로는 심 씨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국밥집에서 함께 식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2사람이 뭐 그렇게 크게 다툴 이유는 없었을 거라는 거죠. 3번째는 살해 장소인 2층 옥탑방에 올라가서 살인을 저지르고 시신을 훼손하기까지 채 1시간도 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살해 시도 후 여유롭게 옷을 갈아입고 여동생과 통화까지 한 뒤에 지인이 있는 교회로 도주했다는 점이죠. 이 모든 정황들이 심 씨의 주장과는 전혀 들어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가족들은 신상 공개가 되길 요구했는데요.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심 씨의 신상은 대중들에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심 씨의 행동은 사실 모든 면에서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이 씨의 연락처를 4년 동안 간직하고 있다가 갑자기 연락을 시도했다는 것도 이상하고 사귄 지 고작 1달, 만난 지 2번째 되는 날부터 결혼을 이야기하고 3번째 되는 날에는 신혼집을 언급하고 이걸 또 엄청나게 강요하고 이 씨의 가족들에게까지 그런 행동을 하고 결국 이 씨는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았던 4년 전에 그 밥 한 끼 했던 남자와의 교제를 시작하고 5번의 만남, 석 달의 연애 끝에 끔찍하게 살해당한 겁니다. 이거는 이 씨가 가족들에게 썼던 편지인데요. 저도 하나하나 다 읽어봤어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부모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딸이었습니다. 주말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동생의 대학 등록금을 보태기도 했고요. 매번 부모님 용돈을 챙기는 효녀였다고 해요. 부모님에게는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딸이었죠. 그런데 이 사건이 터졌을 당시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사건의 정황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던 일부 언론에서 마치 피해자인 이 씨가 아파트에서 사는 것, 혼수, 이런 걸 막 조건으로 욕심을 부리다가 살해당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던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결혼 과정에 부린 욕심이 사람을 죽일 이유가 되진 않습니다. 이건 2차 가해를 당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유족들 말대로. 실제로 이런 식의 기사가 뜬 이후로 오히려 억울하게 사망한 피해자인 이 씨를 욕하는 악플들도 많이 있었어요. 이거 누구에게나 조심해야 할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을 언론에서는 춘천 예비신부 살인사건으로 많이 다뤘는데요. 사실 유족들은 이 예비신부라는 표현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해요. 사실 그렇죠. 서로가 강하게 원해서 진행했던 결혼도 아니었고 사실상 뭐 상견례조차도 하지 않은 심 씨의 일방적인 결정과 고집에 의해서 그냥 끌려갔던 과정이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는 춘천 여자친구 살인사건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부모님은 이 세상을 사시는 동안 그리고 가족, 동생도 마찬가지고요. 영원히 딸을 잊지 못하고 가슴에 품고 살아가시겠죠. 오늘 영상을 통해서 사건을 접하신 분들께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기억해 주시고 또 유족분들께 위로가 되는 따뜻한 댓글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